중학교 1학년 지학송 5가 본문입니다. 오늘은 강화도 여행 얘기를 통해서 문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문법 얘기 잠깐만 좀 하고 가죠. 오늘의 주인공도 역시 동사입니다. 우리 8품사 중에서 정말 중요한 품사가 동사라고 했었죠. 동사의 종류가 참 많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감각동사라고 하는 것도 동사의 한 종류였고, 또 비동사라는 것도 있었고, 비동사 같은 거를 연결동사라고 한다 그랬죠. 동사에는 이름이 정말 많은데 그 분류하는 기준도 참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의미를 가지고 분류를 할 때 이것이 동작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상태를 말하는 건지에 따라서 동사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 동사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동작이 있는 것인데 run 같은 동사를 생각하면 되겠죠. 반면 상태 동사는 뭔가 움직임 있는 것은 아닌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이나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 그런 동사 중에 대표적인 게 know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작이 뭐고 상태가 뭔지 금방 구분이 되죠. 또 어떤 형태에 따라서 동사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모양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 모양이 변할 때 규칙적으로 변하느냐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동사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work라고 하는 동사는 규칙적으로 변하죠. 예를 들어서 과거형을 만들 때는 여기다 ed만 붙이면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반면 go 같은 이런 동사들은 과거형을 만들 때 여기에 ed를 붙이는 게 아니라 went 같은 전혀 특이한 모양으로 바뀐다, 그죠? 이렇게 바뀌는 그런 동사들을 우리 불규칙 동사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동사를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 중에서 새로운 기준을 하나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이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문장 속에 있었다, 그죠? 문장 성분 중에 하나가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는 동사의 행위나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대상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어떤 동작의 수혜자나 대상이 되는 거는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일단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를 가지냐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동사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먼저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자동사라고 하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 즉 목적어를 가지는 것은 타동사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도 함께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동사를 영어로는 intransitive verb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동사는 영어로 이 앞에 있는 in자를 떼버리고 transitive verb라고 하죠. 자, 그런데 두 단어에서도 보는 것처럼 철자 속에 trance라고 하는 말이 들어와 있다, 그죠? 영어에서 trance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넘어가고 이동하고 건너가고 자리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는 그런 거를 얘기할 때 trance라는 말을 씁니다. transfer라고 하는 말도 있고 transportation이라는 말도 있고 transition이라는 말도 있고 다 trance가 들어가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intransitive verb라고 하는 자동사는 동사가 있고 바로 그 뒤에 목적어가 보통은 나오는데 이 목적으로 넘어가지 않는 동사, 즉 이 동사만으로, 또 앞에 있는 주어가 있을 테니까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동사, 그래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 이런 것을 자동사라고 합니다. 반면 타동사는 주어 뒤에 동사가 나왔는데 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완성되는, 동사가 목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동사, 목적어가 없으면 문장이 불완전해지는 그런 동사, 이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는 결국 목적어를 가지냐 가지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 문법이 오늘 배울 문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과 또 연결되는 거라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I run 이라는 문장을 하나 썼습니다. 이때 run은 달리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나는 달립니다 라고 하고 나서 무엇을 달리는지 이렇게 쓰는 것이 좀 어색하죠? 그냥 run 이라고 하는 말로 문장이 끝날 수 있습니다.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run 같은 동사들이 자동사에 속합니다. 반면 같은 run인데 의미가 다른 run이 있습니다. I run a restaurant. 자, 방금 이 문장은 run이 달리다 라는 뜻이 아니라 운영하다, 경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이때 run은 운영하는 건데 무엇을 운영하는지, 뭔가 을, 를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이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이 run이라는 동사는 이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는 동사, 그래서 이때 run은 타동사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 수많은 동사들이 있는데 그 동사들이 어떤 거는 항상 자동사로만 쓰이고 어떤 거는 항상 타동사로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동사들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자동사의 뜻과 타동사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외울 때 의미도 함께 외워야 되는데 그 동사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그죠? 자, 오늘은 특히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문법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입니다. My trip to 강화도, 강화도로의 나의 여행 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I took a day trip, 나는 하루짜리 여행을 갔습니다. To 강화도로 with my family, 우리 가족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은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온다라는 부분은 좀 더 익숙해졌다, 그죠? 자, 여기서 재미난 퀴즈를 한번 내보죠. 문장 첫머리에 있는 이 last weekend의 품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last가 형용사이고 weekend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는 단어가 두 개 모여져 있으니까 구라고 하고 모양상으로는 명사 덩어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모양은 명사지만 문장 속에서의 기능과 역할로 보면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단어가 두 개 모여 있으니까 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양상으로는 명사구이지만 기능으로 보면 부사구에 속한다 라고 하는 현명한 답을 할 수 있겠죠. 이 답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부사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명사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단어와 구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야지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정도 문법을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1과부터 4과까지 공부하면서 문법 실력이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화도 is an island with a rich history and beautiful nature. 강화도는 섬입니다. 어떤 섬이냐면 자, 이 뒷부분을 해석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and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and가 뭐와 뭐를 연결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겠죠. and 바로 뒷부분을 봤더니 beautiful nature라고 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덩어리니까 앞에서도 rich history 역시 형용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이 덩어리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and다라고 볼 수 있겠죠. rich history는 부자 역사가 아니라 풍부한 역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풍부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섬입니다. 역시 with도 전치사였습니다. Our first stop was 초지진. 우리가 처음으로 멈춘 곳은 바로 초지진이었습니다. 역시 이 문장에서 동사를 보니까 시제를 과거 시제로 쓰고 있네요.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쓴 것이니까 시제를 과거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때 stop은 명사로 써서 멈춘 곳이라는 의미고 버스 스탑 하면 버스가 멈추는 곳이겠죠. 동사로 쓰였을 때는 당연히 멈추다라는 뜻이 되겠죠.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조선 had battle, 조선은 전투를 가졌습니다. 즉 전투를 했다라는 얘기죠. 누구를 상대로 전투를 했냐면 against France, the US, and Japan here. 예전에 배웠던 문장 구조 기억난다 그죠? A, B, and C 이런 거를 우리 병렬 구조라고 한다 그랬죠. 병렬 구조에서는 콤마를 찍고 and 같은 등위 접속사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찍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against라는 전치사는 어디에 대항해서 맞서서 라는 뜻이니까 싸움을 했는데 누구를 상대로 싸움을 했냐면 프랑스와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대상으로 싸움을 했었다. 전투를 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조선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었네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in이 있고 on이 있고 at이 있는데 in이 좀 더 넓은 시간, 좀 긴 시간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고 at은 시각 단위로 좀 짧은 시간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고 보통 on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를 얘기할 때 on을 씁니다. 19세기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럴 때 쓰는 전치사가 in이었습니다. The canon in the picture 까지가 주어이죠. is from the old days. old days는 옛날이죠. 자, 사진 속에 있는 이 캐논이 대포가 아주 오랜 시절에서부터 온 겁니다. 옛날 겁니다. 라는 뜻이겠죠. 여기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대포는 대포인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대포가 아니라 그 사진 속에 있는 대포니까 구체적이고 특정한 대상이겠죠.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은 겁니다.
There were even cannonball marks on the stone walls and trees. 역시 and가 연결하는 것부터 먼저 찾고 갑시다. and 바로 뒤에 명사 나왔죠? 그러면 trees라는 명사와 stone wall이라는 명사 두 개 연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예전에 우리 배웠던 문장 구문 중에 there is, there are 구문 기억난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시제가 과거 시제니까 있었다 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비동사가 is가 아니라 a도 아니고 were가 된 거니까 과거 시제이면서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는 cannonball marks. 캐논이 대포였으니까 캐논볼은 포탄이겠죠? 그 포탄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복수니까 여기에 비동사는 were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 돌로 된 벽들 그리고 나무들 이 면 위에 대포 포탄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 even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안 해네요. even은 뭐뭐뭐뭐도 뭐뭐뭐뭐조차 이럴 때 쓰는 부사입니다. 예상 밖의 어떤 일인 거나 아니면 놀라운 일을 표현하려고 할 때 even을 쓰죠. 돌벽이나 나무에는 대포 자국이나 포탄 자국이 있는 것을 기대하기가 쉽진 않겠죠. 근데 심지어 포탄 자국도 있었다. 이 놀라움을 표현하는 말 바로 앞에 이 even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even이 방금 여기 있는 뭐뭐조차 뭐뭐도 이런 뜻 말고도 나중에 우리 비교급이라는 걸 할 텐데 비교급 앞에서는 훨씬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형용사로 쓰였을 때 even이 평평한 또 바른 고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even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even이라는 단어를 문장 속에서 보면 이것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먼저 구분을 하고 그 부사 중에서도 어떤 뜻인지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What a historic place it is. 정말 역사적인 장소이구나 하고 나서 여기에 느낌표 붙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전형적인 감탄문입니다. 감탄문이라고 하면 어떤 감탄, 즉 놀라움, 감정, 감동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죠. 일반적인 문장보다는 아무래도 강조되는 의미가 강합니다. 감탄문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 또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 근데 what과 how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감탄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과 how가 아니더라도 만약 이렇게 쓰고 나서 여러분들이 느낌표까지 살려주면 정말 놀랍다 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냥 평범하게 쓰면 this is so amazing 인데 여기에 느낌표까지 붙었다는 얘기는 감정을 좀 더 격하게 표현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문장을 가지고도 감탄문을 만들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학교 문법에서는 what과 how를 가지고 감탄문을 만드는 이 방법 그리고 이 어순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what을 이용해서 감탄문을 만들 때는 바로 뒤에 또는 on 같은 부정관사를 넣고 근데 이 부정관사는 항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단수 명사가 나올 때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그리고 주어 플러스 동사. 근데 이때 주어 동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죠. what을 이용해서 감탄문을 만드는 방법이었고 반면 how를 이용했을 때는 바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주어 플러스 동사 이 순서로 나오는데 역시 이때도 주어 플러스 동사는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감탄문의 어순을 굳이 억지스럽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 같으면 차라리 이 문장을 예로 들어서 차라리 이 문장을 통째로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들 감탄문의 어순을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과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다 감탄문인데 두 가지가 약간 강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what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명사구를 강조할 때 쓰는 그런 감탄문의 표현 방식이고 how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형용사나 부사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것이 how 감탄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문장에서는 아름다운 날 오늘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이 날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고 밑에는 그녀가 정말 예쁩니다. 예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싶은 그런 감탄문이겠죠. 그래서 what을 쓰느냐 how를 쓰느냐는 강조의 포인트가 약간 다르다라는 정도만 알고 여러분들은 특히 이 문장의 어순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같은 경우에 what으로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 명사인 이 역사적인 장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이겠죠. 자, 이곳은 정말로 역사적인 장소이군요 라는 의미로 봤다면 잘 한 겁니다.
Next, we visited 강화 부근리 고인돌. 아까 초지진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으로 간 곳이 강화 부근리 고인돌입니다. 역시 대문자로 쓴 걸로 봐서 고유명사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역시 next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겠네요. It is the largest stone tomb on 강화도. 자, 이때 it은 그것이라고 하는 대명사이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문장에서 나왔던 강화 부근이 고인돌을 가리키는 대명사였습니다. 단수라서 is가 됐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번 단원에 정말 중요한 문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형용사가 뭔지도 알고 또 부사가 뭔지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은 단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large라고 하면 넓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이다, 그죠? 자, 근데 영어 문법에서는 이런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급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교급이라고 하면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비교하는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large라고 하면 그냥 넓은 건데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넓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 비교급을 만드는 방법이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er 같은 것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여기는 e로 끝나기 때문에 그냥 r만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고, 또 이거보다 더 부각시키고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이때는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넓은 거는 그냥 넓은 거고 larger 하면 어떤 다른 것보다 더 넓은 거고, 가장 넓다라고 할 때는 largest라고 est 형태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최상급에는 앞에 정관사 더가 함께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에는 돌로 만든 무덤은 무덤인데 강화도에서 가장 큰, 가장 넓은 그런 돌무덤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자, 일단 간단하게 형용사와 부사라고 하는 분사는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 수 있다. 비교급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er를 붙이고 최상급을 만들 때는 형용사 부사에다가 est를 붙인다. 형용사 나올 때마다 e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바로 다음 문장에 보니까 old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이네요. 그러면 이 old를 가지고 비교급 최상급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비교급은 older, 더 나이가 든. 그러면 가장 나이가 든 하면 oldest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참고로 여기에 더까지 넣어주면 더 완벽하겠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문장에도 big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big을 가지고 비교급 최상급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big에다가 er 붙이면 되는데 방금 여기처럼 i라고 하는 모음, 이걸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모음 한 개 그리고 g라고 하는 자음 한 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er를 만듭니다. 그러면 bigger가 되고 최상급은 biggest가 되겠죠. g-e-s-t.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여기에 heavier라고 하는 비교급 단어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heavier라고 하는 비교급은 원래 형태, 방금 여기에 원래 형태를 원급이라고 합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러면 heavier가 비교급이니까 원급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heavy가 됩니다. 그러면 최상급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정관사 더를 붙이고 heaviest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무거운이라는 뜻이 됩니다. 비교급, 최상급 별로 어렵진 않죠? 앞으로도 형용사, 부사가 나올 때마다 비교급, 최상급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비교급, 최상급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에서 가장 넓은, 가장 큰 돌무덤이다 라고 할 때 강화도라고 하는 말 앞에 on이라는 전치사를 붙였네요. 아까 선생님이 전치사 중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도 있고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도 있고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도 있고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금 이 on 같은 경우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하나겠죠. 아까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서도 in이 있고 on이 있고 at이 있고 등등등이 있었던 것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도 in도 있고 on도 있고 at도 있고 등등등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전치사라 하더라도 시간을 나타낼 때의 의미와 장소를 나타낼 때의 의미가 다르겠죠. 이런 것이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참 재미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on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그 중에서 on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장소를 하나의 면의 개념으로 보는, 그래서 바로 그 면 위에, 접촉한 면 위에 있는 것을 의미할 때 전치사 on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강화도는 섬이니까 그 섬 위에 돌 무덤이 이렇게 표면 위에 붙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자 하는 전치사가 바로 on이었습니다. 토막 상식이었습니다.
It is about 3,000 years old. 이때 역시 it은 바로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 고인돌이겠죠. 그것은 이 about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로 대략 약이라는 뜻입니다. 약 3,000년 정도 오래된 것입니다. 여기에 원래는 it is old라고 하는 요 말인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구체적으로 이 형용사 바로 앞에 넣어서 만들었네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표현을 보다 보면 올드한 것이 방금 예로 나왔지만 올드한 거 말고도 뭐 long하다, wide하다 아니면 깊이를 나타낼 때는 뭐 deep하다라는 말도 있고 두께를 나타내는 thick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 어느 정도 깊고 넓고 한지를 앞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m라고 하는 10 meters라고 하는 말을 쓰면 10 meters long이라고 하게 되면 길이가 10m라는 말이고 10 meters wide라고 하게 되면 너비가 10m라는 얘기고 10 meters deep이라고 하게 되면 깊이가 10m라는 얘기고 10 meters thick이라고 하게 되면 두께가 10m라는 얘기고 표현하고자 하는 형용사 앞에다가 단위에 해당되는 수치를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올드한데 어느 정도 올드하냐면 3,000년 정도 올드한 겁니다. 3,000년이나 나이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about이 붙었으니까 대략 한 3,000년 정도 된 겁니다. It looks like a big table. 이때 it도 역시 같은 고인돌이겠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 배웠던 그 문법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look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동사였죠. 이런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감각동사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감각동사는 대체로는 바로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like라는 전치사와 함께 써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 마치 큰 테이블처럼 보입니다. 감각동사. 그리고 이시 3인칭 단수니까 여기 s까지 붙여줬죠. The cover stone is heavier than 50 cards. 드디어 우리 아까 배웠던 비교급 문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엄밀하게는 여기에 than까지 연결되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cover stone은 고인돌 위에 고인돌이 있으면 위에 덮개로 덮어놓은 그 cover stone입니다. 이것은 50대 자동차 50대 보다 더 heavier, 무겁습니다. 뭐뭐보다 더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비교급이었죠. 원래는 y였는데 y를 떼고 IER로 비교급 형태를 만들었네요. How could people move such a big stone so long ago? 물음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move, 움직일 수 있었을까? 이 can이라고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의 과거 시제, 그래서 could로 바꿨습니다. 이 could는 뒤에 있는 move라는 동사를 능력의 의미로 더해주는 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뭘 움직이냐면 such a big stone, 그런 큰 돌을 so long ago, 그렇게 오래 전에 옛날에 그런 기술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전에 그렇게 큰 돌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배웠던 그 문법을 살짝 한번 복습해 봅시다. 여기에 move라고 하는 것이 동사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바에 따르면 이때 이 동사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자동사냐 타동사냐는 결국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된다 그랬죠. 이때 move는 움직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뭘 움직이는지가 나와야 되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뒤에 봤더니 그렇게 큰 돌덩어리를 이런 걸 목적어라고 하죠. 바로 뒤에 목적어 나와 있다 그죠? 그렇다면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move는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구나. So long ago 같은 이런 부사 덩어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해석할 때만 살짝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그렇게 큰 돌을 어떻게 사람들이 옮길 수 있었을까요? Our last stop was 동막 beach. 우리의 마지막 정류장이라기보다는 여행의 코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멈췄던 발길이 닿았던 바로 그곳이 동막 해변이었습니다. 역시 D와 B를 대문자로 쓴 걸로 봐서 고유명사이겠습니다. I heard that this beach has one of the largest mud flat in the world. 자, 이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고 너무너무 특이한 문장이라서 이 문장은 전체를 색칠을 해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따라서 나는 주어, 들었습니다. 서술어. 문장 성분으로는 서술어이고 품사로는 동사이겠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this beach가 다시 또 주어이고 has가 서술어.
품사로는 동사입니다. 일단 이 문장을 간단히 해석부터 해보죠. 나는 들었습니다. heard는 hear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들었습니다. 뭘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 해변은 여기서 말하는 이 해변이라고 하면 바로 앞에서 나왔던 동막 해변이겠죠. has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large mudflat. mudflat은 갯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갯벌인데 여기에 s까지 붙어 있으니까 갯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봤더니 더 플러스 largest라고 해서 최상급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도 가장 뭐뭐하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넓은 갯벌들 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one of라고 했으니까 가장 넓은 갯벌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데 어느 정도 넓으냐면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넓은 갯벌들.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해석하면 그게 어려움 없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해변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갯벌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시제 우리 잠깐만 확인합시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 해변이 가장 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동사의 시제는 또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 그죠? 들은 것은 분명히 지나간 일이니까 과거가 맞긴 한데 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없는 사실, 이런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참고로 좀 눈여겨봐두면 one of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one of 다음에는 항상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one of라는 말 자체가 뭐뭐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니까 반드시 뒤에는 뭐뭐뭐뭐들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항상 복수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one of 다음에 꼭 s가 붙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뭐뭐뭐 중에 하나.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접속사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접속사의 한 종류로 우리 and라든지 or이라든지 뭐 so라든지 but이라든지 이런 거를 등위 접속사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죠? 등위 접속사는 A와 B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A와 B는 동일하고 대등한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을 등위 접속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접속사의 한 종류가 등위 접속사라면 또 반대되는 이 A와 B를 연결해 주기는 하는데 이 A와 B가 문법적으로 대등하고 동등한 성질이 아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종속 접속사는 역시 A와 B를 붙여주긴 하는데 A와 B가 문법적으로 동일한 성질, 동일한 위치는 아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로 연결하는 거냐? 이 A는 보통은 주절이라고 하고 B를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이 종속 접속사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겁니다. 등위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기도 하지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기도 하고 또는 구와 구를 연결하기도 하고 어쨌든 동일하기만 하면 됐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종속 접속사는 항상 절과 절을 연결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 중에서도 한 절은 주절이고 주절을 영어로는 main clause라고 합니다. 절이 뭔지는 우리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다, 그죠?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의미 덩어리를 말하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는 주인 역할을 하는 main clause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속절인데 종속절을 영어로는 dependent clause라고 합니다. dependent clause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의존하는 그런 절이죠. 의존한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의존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절입니다. 주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고 이 주절이 있을 때 종속절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종 관계로 연결해주는 접속사, 이것을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절이 있는데 이 주절에다가 종속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접속사를 우리가 종속 접속사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접속사가 바로 종속 접속사의 한 예입니다. 등위 접속사의 하부 분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종속 접속사에도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아주 간단한 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봤던 이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I heard라고 하는 것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한 개의 절이죠. 그리고 이 해변은 가장 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절이다,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앞에 있는 요 절은 주절이고 뒷부분에 있는 요 절이 종속절입니다. 종속절을 이 주절에 갖다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이 that 접속사, 이거를 이름하여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또 제일 먼저 나왔던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 heard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hear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개념에 따르면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들었다 하면 무엇을 들었다 라고 해서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사냐 타동사냐가 헷갈리면 을을 붙여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뭐뭐뭐를 들었다 라고 해서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here가 나왔으니까 이 동사의 목적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눈치 빠른 학생들은 this부터 word까지 이 절 전체가 다 목적어라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주절의 일부분으로 종속되고 부속되는지 이 개념을 약간 좀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들었는데 그 들었던 내용이 이건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굳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나는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뭘 들었는지가 이렇게 설명되는데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 가운데 들었던 내용이 종속절에 해당되는 것이고 종속절을 품어 안고 있는 요 절이 이제 주절이 되는 것이죠. 이 주절과 종속절은 이런 관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연결해주는 이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종속 접속사 that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이 절, 종속절 중에서도 뒷부분 전체가 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명사절이라는 말은 좀 덜 중요하고 큰 개념인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만 일단 먼저 기억합시다. 등위 접속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다. 종속 접속사는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그 종속절을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접속사가 바로 that이다. 이 that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고 심지어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자리에 that이지만 이 that을 없이 써도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이 종속 접속사 that은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처음 봤기 때문에 이 종속 접속사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본문의 문장이 점점 길어지거든요. 문장이 길어진다라는 얘기는 문장 속에 접속사가 들어갈 일이 참 많다는 얘기고 그 접속사 중에 특히 종속 접속사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이 나오는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tha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본문에 한 번 이상은 that을 만나게 될 테니까 그때마다 이 종속 접속사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Luckily, 운이 참 좋게도 we saw a wide mudflat that day. 우리는 봤습니다. 아주 넓은 mudflat, 갯벌을 봤습니다. 하고 나서 그날이라고 했네요. 이때 그날이라고 하는 말도 모양으로는 명사이죠. 그래서 구가 명사구입니다. 모양으로는 명사구이지만 역할로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부사구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luckily 같은 것은 단어 하나니까 부사입니다. 근데 이 부사 중에서도 그럼 부사가 꾸며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문장 첫머리에 나와 있고 콤마로 별도로 이렇게 구분까지 해줬다라는 얘기는 보통 문장 전체를 다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so는 se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가벼운 퀴즈. 이때 see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보다라는 것은 뭐뭐뭐뭐를 보다라고 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이는 타동사. 아니나 다를까 바로 뒤에 넓은 갯벌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바로 보이네요. I took off my shoes and felt the mud. 역시 and라는 등위 접속사 연결하는 걸 가볍게 한번 찾고 갔더니 바로 뒤에 felt라는 동사 나왔고 앞에서 took off라는 동사 과거형. took off는 벗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신발을 벗었고 그리고 진흙을 느꼈습니다. took는 take의 과거이고 felt는 feel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take off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때 off는 부사입니다. 이 부사는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여기 이 자리로 옮겨서 took my shoes off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A few small crabs walked by my feet.
이 a few라고 하는 것은 몇몇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를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냥 few라고 하게 되면 거의 없는 한 두 마리 세 마리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이고 a few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몇 마리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조그마한 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있죠? 그 개들이 몇 마리 있는데 그 몇 마리의 개들이 walk 걸어갔습니다. by my feet 할 때 이때 by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중에서 어디 옆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내 발 옆을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구분을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 walk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걸어갔다라는 얘기는 뭐뭐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자동사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동사와 타동사는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Our trip came to an end. 우리의 여행은 come to an end라고 하는 요 관용 표현은 끝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끝에 도달했다라는 뜻이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end 같은 동사로 바꾸거나 아니면 finish 같은 동사로 바꿀 수도 있겠죠. 끝났습니다. With a beautiful sunset. 아름다운 석양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sunset은 해가 지는 거죠. 반대말은 해가 뜨는 거니까 sunrise로 쓸 수 있겠습니다. I think I'll never forget this trip. 내 생각에 나는 절대로 이 여행을 잊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문장이 너무너무 재밌는 문장이라서 분석을 안 해볼 수가 없네요. 방금 이 문장 구조를 가만히 봤더니 I라고 하는 주어 그리고 think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봤더니 또 I라는 주어에다가 forget이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 will 같은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것이고 never는 부정형이고 이 조동사의 반대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문장은 한 개의 문장이고 한 개의 문장 속에 주어와 동사, 절과 절이 두 개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절과 절 사이에는 반드시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 찾았습니까?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 I think와 I will 사이에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접속사 that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접속사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고 종속 접속사는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해주는 것이고 그때 사용하는 that은 해석되지도 않고 주로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했었죠. 그 얘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생략된 문장이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I will never forget this trip이라고 할 때 이 never를 not으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 not으로 쓰게 되면 그냥 잊지 않겠다라는 건데 never이라는 좀 강한 표현을 쓰게 되면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한 감정, 어떤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보죠. 방금 이 문장 속에 있는 이 think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생각하다라는 얘기는 뭐뭐를 생각하다. 목적어 필요하죠? 그러니까 타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목적어 찾아봅시다. 예, 눈치 빠른 학생들은 I부터 trip까지 이 절 전체가 다 목적어인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절은 크게 얘기하면 종속절이고 종속절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그런 절, 이런 것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이름이고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세부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종속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that을 봤는데 그러면 that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종속 접속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명사절을 붙여주는 것이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명사절 접속사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접속사를 하나 만났고 이 접속사는 정말 자주 나올 것이다. 앞으로 나올 때마다 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었다, 그죠? 일단 형용사하고 부사는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비교급을 만들 때는 대체로 er 붙이고 최상급을 만들 때는 est를 붙인다. 그런데 모든 형용사가 다 er, est를 붙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interesting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흥미있는 이라는 뜻인데 이 interesting의 비교급은 er, est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more interesting 그리고 최상급은 most interesting 이라고 해서 more,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듭니다. 이렇게 단어가 좀 긴 거, 3음절 이상 넘어가는 이런 긴 단어들은 보통 이렇게 more,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든다.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ER, EST 붙이는 거 말고 모양이 좀 특이하게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good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죠. 이 good의 비교급은 gooder가 아니라 better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최상급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봤을 것 같은 bes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형용사 부사들은 ER, EST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드는데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이런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은 별도로 외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이런 특이하고 이상한 모양으로 비교급 최상급이 되는 이런 형용사들은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거고, 또 하나, 이건 그냥 지나가듯이 들어도 상관없겠습니다. 형용사 부사 중에서도 어떤 형용사나 어떤 부사는 비교급과 최상급을 아예 만들 수 없는 그런 형용사 부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방금 선생님이 여기에 쓴 단어들이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는 대표적인 형용사입니다. 여기에 perfect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벽한이라는 뜻인데 완벽하면 완벽한 거지 더 완벽하다, 덜 완벽하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죽은 건데 죽었으면 죽었지 더 죽었다, 덜 죽었다 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equal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의미 자체가 이미 완전하거나 절대적인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서 더하거나 덜한 정도를 비교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용사들도 있더라. 이런 형용사를 이름하여 절대 형용사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absolute adjective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 중에 감탄문이라고 하는 특이한 모양을 받고 감탄문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what을 사용하는 것과 how를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what을 사용했을 때는 명사 덩어리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what 감탄문이고 how는 오히려 형용사나 부사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느낌의 감탄문이 how 감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좀 전에 배웠던 이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해주는 종속접속사라는 것이 있다. 중학교 1학년에서는 등위접속사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인데 앞으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등위접속사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이제는 종속접속사가 훨씬 더 부각되고 강조가 됩니다. 이 종속접속사 중에서도 종류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딱 한 개 that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that 뒷부분에 있는 이 종속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명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명사절이라는 얘기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있는 절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that은 해석되지 않고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 실력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